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검찰로부터 또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27일이 아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만류 목소리에도 출석을 결심한 배경, 그리고 28일을 특정한 이유는 뭘까요? 사법 리스크가 확산되는 시점, 친문 의원들의 세미나와 포럼이 오늘 우연히 동시에 열렸습니다. 당장 친문 재결집 해석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잠시 뒤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서 여론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은 직전 조사 대비 수직 상승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하락했는데 나 전 의원의 친윤, 반윤핵관 전략은 실패한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결심이 거의 섰다고 했는데 사방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월 18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통보에 오는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특혜를 눈감아줬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상대로 횡령과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신병이 확보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안 통치 부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 제명 안건이 창원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취업난 등 극심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 고립생활을 택한 청년들이 서울에만 1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은 이런 생활을 5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모레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잘못이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에 오는 28일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궤변은 늘어놓지 말고 수사에나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별도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토요일인 오는 28일 오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으면서 정치보복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다고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받는 배임 혐의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LCT의 부산시장, 양평공흥지구의 양평군수는 그러면 배임죄입니까? 성남FC 의혹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변호사 1명과 함께 출석하겠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당무와 국정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설명하는데 무슨 우리가 최고위원회하고 의원 300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토착비리 세력과 결탁했던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궤변을 늘어놨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거짓 논리 풀어놓지 말고 수사에나 충실히 협조하란 겁니다. 이 대표의
논점 이탈, 사실 왜곡, 선전선동이 이젠 지겹기만 합니다. 부패한 특정 세력의 빌부터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당내에선 출석 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나홀로 출석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애초 검찰이 통보했던 날짜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더 분주해졌습니다. 한때 이 대표의 대선 자금까지 수사망을 넓혔지만 지금은 다시 본류인 배임과 개발 특혜 혐의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 대표가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특혜를 눈감아 줬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장동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쏜 신호탄은 뜻밖에도 불법 대선 자금이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 원대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이 대표 측에 뒷돈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을 실제 이 대표가 선거 자금으로 썼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 대표 측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고 계좌 추적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 착수 1년 4개월 만에 성사된 이 대표 조사의 초점은 애초 사건의 본류였던 개발 특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장동 사업이 시의회 반대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난항을 겪자 민간 특혜를 용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합 개발을 추진했던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비나 1,800억 원대 고정이익만 남겨주면 나머지는 민간업자들 뜻대로 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 대표는 죄가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당사자의 지위나 임무부터 손해 액수까지 법리가 복잡한 배임보다 범죄 구성 요건이 간명한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개발계획이나 공모지침서 내용 같은 성남시 내부 비밀로 사업권을 따게 해줬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처럼 대장동 사건 역시 이 대표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최종 처분에 앞서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을 묶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김 씨를 불러 대장동 개발 이익을 어디에 썼는지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과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계속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 연휴 이후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제 정식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는 횡령과 배임 혐의 등 쌍방울 기업 비리 의혹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직후부터 밤 늦게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이어갔던 검찰. 첫날 조사에선 쌍방울 계열사들 사이에 복잡한 자금 흐름을 묻는 데 집중했고 이틀째 조사에서는 쌍방울 기업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캐 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끄는 쌍방울이 지난 2018년과 19년 발행한 수백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나아가 불법 대북 송금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대북 송금도 개인 돈으로 한 거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납 의혹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뭐. 그럼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일빈정 한 적이 없는데.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공범을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데다 김 전 회장이 장기간 해외 도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틀 조사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도 좀 더 확실한 혐의인 기업 비리로 초반에 김 전 회장을 압박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의 효력이 끝나는 19일 새벽 2시 40분 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애초 둘 사이가 가깝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도 들은 얘기라면서 난감해했는데요. 친분 관계부터 대납 의혹 관련 구체적인 증거까지 김 전 회장 귀국 이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줄곧 서로를 모른다는 같은 입장을 내왔습니다.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날 정반대의 얘기가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쌍방울그룹 비서실장 출신 A씨가 쌍방울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둘 사이가 가까운 사이였다고 진술했던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정작 YTN과의 통화에서 이와는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직접 보거나 들은 게 아니라 사내에 공공연하게 도는 말을 자신도 들은 적이 있다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쌍방울 관계자들에게서도 두 사람의 친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친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때문입니다.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가운데 20억 원어치가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실제로 건네졌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재작년 10월 고발을 접수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이 지난해 8월 쌍방울 내부비리 수사팀과 통합수사를 벌여온 지도 반년 정도 됐습니다. 전환사채는 무기명이 아니므로 흐름 추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검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에도 확실한 증거를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해임은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했다가 대통령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잠행이 들어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의 결심이 섰다며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불참했습니다.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닐 거라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박한 뒤 하루 만에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 일부에서는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당대표 도전과 불출마 사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선두권을 달리던 여론조사 결과가 주춤하고 있고 친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성명에 이어 지도부의 공개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또 새로운 분석을 내놓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 전 의원 측은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팩트체크 형식의 글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는 사이 다른 경쟁 주자들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충청권을 찾은 김기현 의원은 최근 당내 분열을 의식한 듯 연일 화합을 강조하며 과반 득표에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이 연포탕을 주제로 해서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결선으로 가지 않고 서울중앙당사에서 출정식을 연 안철수 의원은 청년층과의 소통에 집중하며 나 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은 축제의 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에서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채 50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 합동 연설회 등 일정도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인 집권 여당의 당권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 제명 안건이 창원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난의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징계 요구인권은 30일 출석 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제명 안건은 부결되고 대신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안이 처리됐습니다. 제적 4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제명 표결에서 찬성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제명안 부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회 출석만 정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은 제명안 부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경남도당 차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징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힘 창원시의 의원단에게 제명하지 말라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사과한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원직 상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동료 의원을 갖다 제명 처리해서 의정 활동을 갖다 끝을 내게끔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앞서 이태원 참사 경남대책회의와 유가족들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제를 깎아내렸다며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저 납득이 안 되죠. 그게 뭐 진정한 사과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사과는 안 보입니다. 그냥 이게 행식적인 그냥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식 의정 활동만 금지될 뿐 의원실 출입도 가능하고 월정 수당 등이 지급되는 마당에 출석 정지 30일이 징계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설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국회의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정부에 추가 조사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측은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말 민중 총궐기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함께 나선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피의자들의 자택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장에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전현직 조합원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3년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도 YTN과 통화에서 몇 년 동안 내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소식에 민주노총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마치 체포영장을 집행하듯 경찰이 밀고 들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소식에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말실수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쪽 마무리 등이 언론에서 묻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언론인들,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했던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도해왔습니다.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3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화물연대 측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조직적이고 고의로 이뤄졌다며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거부,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겁니다. 지난해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화물연대에 대한 판단도 같았습니다. 화물연대에 소속된 그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기에 한기정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던 만큼 화물연대 측은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조사 중인 사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 고발당할 정도로 편파적이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했다는 겁니다. 이에 관련 조사를 모두 거부했는데 피시민의 거부로 조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인데 이걸 사업자 단체라고 무리하게 규정 짓고 무리하게 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법적 대응을 현재 논의 중이고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 불참에도 제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고발 결정을 한 만큼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의 강제성을 일부 없앤 개편안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 공청회를 열고 화물 운송시장 개편을 위한 정부 방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최대 쟁점이던 안전운임제를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인 표준운임제로 바꾸자는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펄쩍 뛰었던 감사원이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34쪽이나 되는 서면 의견서를 냈는데 헌법 위반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나를 바짝 세웠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당론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를 위한 표적감사, 정치감사에 나서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립을 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감사원장 또 사실상 감사원의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등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해서 정치감사, 표적감사, 또
검찰의 이중대 감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직무감찰을 할 때 행정기관이 먼저 자체 감찰을 한 뒤에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을 하고 국회 요구가 있으면 감사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내용, 그리고 디지털 증거물 수집 절차를 보강하고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발의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며 발끈했던 감사원, 이번엔 작심한 듯 A4 종이 34장에 반대 뜻을 조목조목 담았습니다.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 실익이 없다 등 항목마다 따져가며 의견을 밝혔는데, 특히 감찰을 보충적으로만 하게 한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이 사실상 감사원이 야당 법안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의 무도함이 제대로 반영된 단면이며 위헌 주장은 과도하다고 맞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방탄도구로 쓰는 걸 넘어 감사원 고유 업무마저 박탈해야 한다고 두둔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통계청 감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야 대립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액이 1,0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4월부터 맥주는 1리터당 30.5원, 탁주는 1.5원이 더 오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에서 보듯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이 보증금 규모를 넘으면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는 막막해집니다. 기존 법령은 미납 국세 열람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미납 국세 열람 제도가 바뀝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 즉 입주일이 4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연납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거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존보다 500만 원씩 일괄 상향하는 개정안도 조만간 공포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맥주와 탁주 가격이 오는 4월부터 각각 리터당 30.5원과 1.5원 오릅니다. 7월부터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개별 소비세 면세가 없어집니다. 이용료가 비싼데도 이른바 사치세가 면제되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차원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 확정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인 임대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 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발생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확정 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 다음 날 발생해 일부 집주인이 이런 시차를 노리고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가계와 기업의 빚 연체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신용 부실 위험도 2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근 금리 인상을 경계해온 금융당국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와 기업의 산더미 부채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3%로 전분기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 위험 지수는 지난해 말보다 4포인트 상승한 45로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고금리 상태가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부실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해온 금융당국도 부실 위험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졌다며 신용회복 지원과 채무 상담 등 은행권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시장 개입, 나아가 통화정책 무력화 논란에도 거듭 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겁니다. 상승의 속도라든가 폭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나친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를 그런 고민하는 것이고 변동성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정책적 방향과 공감대를 이뤄줬으면 하는. 이자 부담에 대출을 줄이는 은행권 차주와 달리 저신용자들과 중소기업은 부실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세심한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외화 수조 원을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환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 여부 심사를 게을리한 시중은행은 담당 직원의 실적을 인정해서 포상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재작년 10월 한 시중은행 서울지점에서 반도체 개발비 명목으로 외화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20여 차례에 걸쳐 송금된 외화는 모두 1조 4천억 원. 해당 지점 담당 직원은 송장 이외에 그 어떤 증빙 자료도 심사하지 않았는데 외환 영업 실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이뤄진 송금은 모두 가짜 송장을 이용한 불법 거래였습니다. 총책 A씨의 조직을 비롯한 4개 조직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명의로 수출입 대금 등을 처리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을 꾸며 은행에 냈습니다. 허술한 심사를 거쳐 해외 계좌로 간 돈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A씨 등은 이걸 다시 국내 거래소로 보내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겁니다. 시중은행들이 외환거래 실적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시중 9개 은행을 통해 빠져나간 외화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4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범행이 이뤄진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감안할 때 이들이 많게는 2,10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A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은행 브로커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도주한 다른 공범을 추적하고 현재까지 확인한 범죄 수익금 131억 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적시에 불법 송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은행 직원의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우리나라 재단을 통한 피해자 배상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왔던 일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중에라도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소식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피고 기업의 화해가 지속 가능한 해결이라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화해의 방법으로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단 참여를 꼽았습니다. 일본 기업 참여가 빠진 강제동원 해법 초안이 공개된 뒤 한국 정부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일본 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韓国側の発言や報道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外交当局間の意思疎通を継続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今週も日韓局長協議を実施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재단을 통한 피해자 배상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그 뒤 일본 기업이 재단에 이 돈을 갚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 측의 구상권 포기, 즉 나중에 이 배상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돼 한국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국 논리를 일본은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国交正常化を果たしました。以来築いてきた友好関係の基盤に基づき、日韓関係を健全な形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 일본은 한국 측의 해법을 주시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호응이 있어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 간 치열한 신경전 속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둘러싼 막바지 협의는 조만간 서울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기업 등 제3자가 갚도록 한다는 우리 정부의 해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은 오늘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579차 정기 수요 시위를 열고 정부가 최근 공식화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규탄했습니다. 정의연 측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은 피해자들을 무지하고 나약한 대상으로 취급했다면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임을 강조하며 관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 공공외교 담당관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로 언제나 영내 국가들과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안보, 발전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 몇 달 동안에도 이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 특히 이란의 두 번째 경제교역 상대국인 UAE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인 점포를 이용하다 보면 무심코 신용카드를 놓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훔쳐 물건을 산 뒤에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를 한 중학생들이 붙잡혔는데요. 이들 뒤에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부천시 노래방. 중학생이 겉옷 안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마지못해 무언가를 꺼냅니다. 다름 아닌 신용카드였습니다. 양쪽 주머니에서도 카드가 하나둘씩 나왔는데 어느새 한 손에 가득할 정도입니다. 네가 훔친 거 인정하지? 내 거 카드 쓴 거 네가 인정하지? 노래방 인근 중학교 2학년생인 A군입니다. 무인 점포에 신용카드를 두고 온 한 손님이 사용처를 뒤지다 결국 노래방에서 A군을 붙잡았습니다. 카드 쓴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이제 있어갖고 잡게 됐어요. 카드를 이제 꺼냈어요. 근데 내 카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카드가 계속 나오게 된 거죠.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들과 무인 점포를 돌아다니며 카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갖고 있던 카드는 20여 장으로 이 가운데엔 분실한 지 1년이 넘은 카드도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무인 점포에 있는 분실카드 보관함을 누구나 열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산 뒤 또래 친구들에게 웃돈을 주고 되팔아 현금화했다고 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수법이 치밀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배후엔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훔치란 불러. 전화해. 범행 심각성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이용해 대리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 범죄 특징을 보면 이 아이들은 이거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몰라요, 아이들은. 성인들은 다 알거든요. 이거 내가 하면 잡힌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은 20대 남성이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범죄를 시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주와 직원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범행 이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이후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했지만 만 15세라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난 등 극심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고립생활을 택한 청년들이 서울에서만 13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 6달 넘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도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실태를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살 김모 씨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풍이 발병해 일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김 씨는 20대 초반부터 6년 가까이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취업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한창 나 24살 때 가입했으니까 가족들한테 좀 실망감도 많이 느끼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느끼고 해가지고 방 안에서 틀어박힌 것도 많았습니다. 고립 생활을 하는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청년 20명 가운데 1명꼴로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과 교류를 거의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또 이들 10명 가운데 4명은 이런 생활을 5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최소 6달 넘게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청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유로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과 심리 정신적 고통을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 극심한 취업난 속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데다 과도한 경쟁과 반복되는 실패, 끊임없는 비교 속 자존감이 추락한 상황에서 차라리 세상과의 단절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학은 가야 되고 이때는 학교를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에 자기가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자존감이나 위축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고립 청년 20% 가까이가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한다고 말한 만큼 고립 생활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운동 생활을 이제 횟수로는 이제 3-4번이 4번 정도 됐을 거고 이제 최장 기간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너무 방 안에만 있으니까 우울감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한데도 이번이 전국 첫 실태조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이번 조사를 토대로 고립 청년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과 전문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설 연휴 뒤인 오는 30일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정점을 지나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확진자 그래프가 지난달 셋째 주에 4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4주 지난 이달 둘째 주에 30만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확진자에 이어 위중증과 사망자도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이달 첫째 주 600명에 육박했다가 둘째 주에 500명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지난달 마지막 주에 하루 평균 60명 가까이 올랐다가 이달 둘째 주 50명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이후에도 그 일정 정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위중증 환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그 감소의 패턴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자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의 시점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시점은 설 연휴 뒤인 오는 30일입니다. 이러한 국내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번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 일정과 범위를 결정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대중교통은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절 대이동 시기에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60세 이상 고령층은 설 연휴 전에 개량 백신 접종을 마쳐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의혹 관련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지 이틀 만에 검찰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죄냐? 잘못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강조를 하고요. 그래도 내가 또 오라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들으셨지만 망원시장에 모인 지지자들이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도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꽤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소환 결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네. 우여곡절도 있었고 고민이 아마 깊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대장동, 유래동 관련해서 이제 또 소환이 됐고 네. 또 이게 아마 이 사건은 워낙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의 소환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틀 정도 그렇습니다. 조사해야 된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혹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소환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한 번 소환에 응했기 때문에 그때는 응하고 이번부터는 안 가겠다. 이것도 사실은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것이어서 네. 어차피 소환에는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성남 FC 의혹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라고 하고 뇌물죄 액수도 큽니다만 일단 법리 다툼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제3자 뇌물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대장동은 이게 뭐 부정부패 방지법,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검찰에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만 가장 크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성남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51%의 지분을 가진 우선주 기관이 있는데 천화동인 하천대유는 7%의 지분, 그것도 보통주를 가지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수익보다 몇 배를 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 구조가 과연 성남 시민에게 갈 것을 덜 가져가게 한 게 배임인 거거든요. 네. 배임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아유 많이 가져오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검찰에 가서 납득이 될 만한 소명일지. 그러니까 과연 그 7%밖에 안 되는 이 성남의 뜰에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대장동 일당들이 그 수천억을 챙길 수 있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기본부장이나 정진상, 김용 이 측근들이 어떻게 서로 짜고 쳤는지를 검찰은 이미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관관계만 물어보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지 성남 시민에게 환수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 제가 볼 때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 본질을 예.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하신 의혹을 입증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책임인데 네네. 호락호락 대응하면 안 된다. 당내에서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오히려 변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서 이제 분분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검찰에 나가겠다. 이틀 만에 결정한 배경은 서용주 대변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보면 이제 검찰의 정치적인 소환, 정치 수사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소환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보복성이 좀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데 굳이 소환에 응해야 되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또 아마 한편에서는 그래도 나가서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안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좀 의견이 더 컸습니다. 실상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더 이상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따지고 보면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 FC 그냥 김성태 전 회장하는 쌍방울까지 본인과 관련된 이 부분들이 검찰이 수사하는 게 다 의혹 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팩트와 증거보다는 증언과 의혹을 가지고 계속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소환을 한번 했었고 또 소환을 하고 이러게 되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국민의힘도 공격을 하고 검찰도 공격을 하고 심지어 그 검찰발로 쓰는 언론도 공격을 하니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느낌?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당당하니까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소환을 하면 결국엔 검찰이 기소라는 게 뭡니까? 재판부에 재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혐의들을 입증을 했으니까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검찰의 이 사건을 머무르게 두지 않고 빨리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나서 기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을 가야 따지고 보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재판부에서 방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이상 이제 언론에 나오는 지금 모든 부분들이 확정이나 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을 이제 끝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소환 요구한 날짜는 27일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나가겠다 이렇게 특정한 날짜는 28일 토요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평일에는 이래야 돼서 내가 토요일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8일을 특정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검찰이 소환 요청을 한 날짜를 가지고 예. 우리 일반인들도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서 조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일보다는 28일 주말을 택해서 가겠다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생각했다면 뭐 당연히 검찰이 그걸 수용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뭐 그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서영기 대표님께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결심이 섰다면 저는 오히려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이 지금 전반적인 당의 지도부 그다음에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가 그 죄가 없다. 결백을 믿는 전제 하에서 당 전체가 이 같이 호위무사를 자체하고 방탄을 같이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해서 기소라는 것은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 1심에서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 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면 당연히 재판이 되고 재판이 되면 구속은 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회기가 계속 열려 있으면 뭐 민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동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 구속이 되지 않겠지만 매번 현직 당대표가 재판장에 출두를 해야 됩니다. 당무도 봐야 되고 재판장에 가서 계속 재판에 임해야 되고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게 당당한 대응이라는 것은 명분이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과연 현실로 유죄 판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시계가 째깍째깍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올라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1심 판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되고요. 기소가 만에 하나 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개정한 당원 80조 또 한 번 논란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지난번에는 민주당 의원 한 40명 정도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같이 동행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는데 정청래 의원은 나도 오늘 현장에서 처음 들은 얘기다 상의를 해보겠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할까요? 그러니까 예. 최고위 이제 이 망원시장에 가시기 전에 최고위를 좀 길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이게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자체를 너무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정쟁으로만 하니까 여야가 만나서 민생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울 민심이 되면 물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도 얘기하고 외교 얘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 얘기만 합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받아라, 뭐 떳떳함 받아라, 궤변이다 이런 말하자면 좀 거친 언어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만하자라는 어떤 결단인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오늘 망원시장에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공감되는 것들은
말하자면 검찰 수사가 너무나 한 사람 한테 집중된 거는 이거는 좀 과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검찰이 어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게 검찰의 존립 이유지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복귀를 하다 보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검찰총장 인사를 2번을 미루면서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다 수사관들, 지검장들을 다 본인 라인으로 해놓고 나서 수원지검은 뭐 성남지청은 성남 FC, 수원지검 지금 쌍방울이죠. 중앙지검 대장동. 이렇게 세 개의 축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 수사가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는 게 과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치 보복 수사도 하면서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검찰은 기소를 하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서 본인의 방어권을 주장하고 소환에 맞서서 아까 말씀한 대로 대장동은 이렇다. 성남FC는 시민을 위한 것이었고 대장동은 업자들에게 돈을 빼와서 더 많이 못 가져가게 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고 입증 책임은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정쟁화로 이끌고 검찰이 더 이상 정치화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결단을 한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했고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것도 정쟁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정쟁입니까? 저번에 이렇게 40명 데리고 가니까 50명 데리고 가니까 뭐 병풍을 세웠다는 등 사당을 했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자체도 솔직히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를 들면 정말 좋아서 따라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 돼서 한 10명이라도. 그러면 그 자체도 뭐라 할 것이냐. 그건 다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시비거리로 만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 명만 데리고 갈 테니까 더 이상 제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검찰 더 이상 어떤 정치적 공격을 그만해라. 이런 정쟁거리를 제공하지는 않고 그렇죠. 내가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결심이 섰다는 얘기인데 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아마 3시까지가 체포 기한인데 아마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배임하고 횡령 쪽에 지금 집중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그 체포를 했기 때문에 체포 기한이 되기 전에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계속 신병을 확보해서 더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 기한 만료 이전에 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말고도 이미 쌍방울의 어떤 문어발식 확장이나 M&A 과정이나 그냥 쌍방울 자금 또는 쌍방울 공금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모아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정도로 일단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에 대한 혐의로 충분히 우선 구속영장을 쳐서 발부를 받고 그럼 신병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종합된 자료를 가지고 전반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전환사채 발행, 그다음에 전환사채 용처 이런 것과 관련된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실제로 그 선거법 변호를 했던 이태영 변호사의 관계 이건 김성태 회장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더 침착하게 저는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김성태를 모른다. 김성태 전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자료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정황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걸 만약에 의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면 검찰이 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기소를 할 것이고 그게 입증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 결과, 조사 결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조금 제가 반박을 하면 국민의힘이 정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나 유리해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이나 그다음에 성남 FC나 이 쌍방울 대납은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야당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가지고 그 의혹이 고소고발이 되고 고소고발이 되니 당연히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의혹이 고소고발이 되니 당연히 검찰에서 들여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들여다본 사건이 커져서 된 거라는 말씀 드리고 이미 그 모든 대부분의 사건은 같이 공모했던 공범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이미 기소가 됐거나 재판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구속된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콕 집어가지고
그 한 명만 겨냥해서 한 건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이제 싶습니다. 반박을 했으니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픈 지적은 아니고 이게 사실관계를 이건 논박입니다. 제가 이제 사건으로 깊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는데 짧게 얘기하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대장동 일당들이 4천억 이상의 수익을 얻어서 그 돈 어디에 썼냐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 50억 클럽입니다. 그런데 50억 클럽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이재명 대표로 가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가 공정했느냐. 시작점은 전 정권에서 했지만 이 수사가 과연 형평성 있게 가느냐의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성남FC 부분들도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를 해서 갔던 부분들을 다시 성남지청이 바뀌면서 그 관점을 바꿔서 이게 어떤 뭐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겨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 바뀐, 아까 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나인들이 다시 성남FC를 불씨를 살려냈어요.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도 대납이 있고 M&A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거래시장법도 있고 이화영 부지사가 관련이 된 거는 분명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변호사비 대단의 전환사채 부분들은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관련성을 밝히지 못했죠. 예. 그런데 다시 또 쌍방울에 대한 수원지검에서 이 라인이 바뀌면서 다시 들여다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꼭 이게 뭐 어떤 우리 경선 과정이든 전 정권에 있어서의 수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위성이 없고 뭐 보복 수사가 아니다라는 말들은 좀 논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갈래의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 다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근식 실장께서도 계속 동의를 하셨었죠. 그럼요. 50억 클럽은 당연히 김만배를 그 대장동 일당이 영입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전방위 로비를 하라고 불려온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법조 팀장 했고 법조 기자였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이미 곽상도 우리 당 의원은 구속돼서 나왔긴 하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권순일 전 대법관 이야기 계속 또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검찰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김만배가 정말 전방위 로비하면서 이른바 유력 그 법조계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50억 클럽에 거론된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건 당연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고요. 그 관련 없이 일단 애초에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서 지난해 9월부터 의혹이 제기돼서 10월부터 검찰 수사를 시작해서 일단 대장동 일당들 지금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 사건이 그 윗선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 인력이 보강되고 검찰이 수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을 구속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 그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정확한 끝까지의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확대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성남 FC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불송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는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경찰 자체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그렇죠. 그럼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써야 있는 사법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라고 경기남부경찰청에 보낸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들여다보니까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고 그걸 받아본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미흡했던 또 일부적인 꼬리 자르겠다는 의혹을 다시 한번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새롭게 수사한 거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면은 시간이 한 시간에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대장동 이쯤에서 얘기만 해도 이쯤에서 인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이 지금 전방위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친문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이 연구원이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원래 잡혀있던 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뭐 친문 결집 아니냐 이런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는 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원래 잡혀있던 일정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근데, 오늘 또 문정부 인사가 대거 참여한 정책 포럼이죠. 사이제 포럼도 발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 총선이라는 장이 열렸잖아요. 정치의 장이 열렸는데 지금쯤 포럼을 만들어놔야 그 포럼 내에서 그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가치 철학을 같이 했던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이 국정에 도움이 되고 향후 총선에서 누군가를 인물을 키워서 보낼까. 이거는 꼭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만이 아니라 예전에 뭐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 출신들은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정치인을 키울 사람들은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소환을 뭐 결정을 하고 소환 통보를 받고 이게 당과 어떤 뭐 그걸 고려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네. 민주주의 4.0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잡혀있던 일정. 원래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의원님들이 최근에 이제 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해외에 어떤 그런 순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안 돼서 좀 날짜를 연기가 돼서 지금 한 것이고 사회제도 오늘 이상하게 같이 뭐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큰 오해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기존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처한 이 상황 자체에 있어서 굳이 다른 소리 할 게 없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검찰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예. 수사다라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만 빼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근식 전 실장님 이런 민주당의 지금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 4.0은 예전부터 있던 그 모임이고요. 뭐 그 모임 연구 단체 모임에서 세미나하는 건 뭐 자연스럽게 있는 뭐 그 흔한 일입니다. 그걸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네. 사회제 포럼은 조금 예.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제 포럼을 이제 이번엔 창립 포럼이죠. 창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4.0에서 세미나를 자주 여는 거야 뭐 시기가 네. 그렇게 우지 맞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친문 싱크탱크로서 사회제라는 것을 정식 출범을 했고 거기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때 정부에서 네. 또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어서 예, 전해철 전 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범계 예, 친문의 의원도 대표적인 있고, 중진 예.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색안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당내에서 우리 서 대변인도 다 이해하시지만 당내에서 친문과 친명 사이에 묘한 갈등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내부에서도 당원들 민심을 보면 친문이나 네. 친명 사이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해 볼 때 이 사회제라고 하는 친문 정책 싱크탱크가 오늘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갈수록 그 사법 시계가 체각체각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가 되거나 1심의 유죄 판결이 날 경우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랜 B를 그래도 모여서 3, 4, 5 물밑에서 조율할 수 있는 틀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플랜 B 혹은 뭐 포스트 이재명. 네. 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민주당은 하고 있는지 오늘 뭐 최근에 정청래 의원하고 청개구리 설전을 벌였던 김종민 의원 뭐 이 포스트 이재명 질문이 나오니까 뭐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는데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지는 않잖아요. 예.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김종민 의원도 그러시고 이상민 의원도 얘기하시고 조홍천 의원도 얘기하시고 뭐 여러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주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까 일부 몇 명이라고 일부 몇 하셔서. 명이죠. 일부 몇 명인데 예.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당 정치의 일단 기본을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당 정치는요. 의견이 예를 들면 꼭 국민의힘을 탓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윤심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그 눈치를 보면서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정당 정치가 아니에요. 예. 그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정당 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요.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한 세력으로 친문 정치나 모임이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의견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주당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서로 간의 설전이죠. 저는 그렇게 봄이 마땅하고 심지어 예를 들면 포스트가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인물들을 키워야 되는 게 당의 정당 정치에서는 네. 당연히 추구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에 인물들을 키우는 차원에서는 여러 모임들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또 하나의 그다음 포스트로서의 지도자로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고민들은 너무 좋은 거니까요. 근데 정당 정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저는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의 검찰 수사가 굉장히 편향되고 너무 지나치고 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에 대응해서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법안일까요? 정청래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리한 기소 검찰이 한 거 아닙니까?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이런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쫓아내야죠 그런 경우. 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검사는 네. 소위 말한 그 무리한 기소해서 네. 무죄가 난 건이 많은 검사들은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해야죠. 징계를 하거나. 법 왜곡죄가 지금 네. 발의가 돼 있어요. 네, 무리한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난 건이 많은 검사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한 대로 이미 비슷한 그 법 왜곡죄 이게 국회 발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법이 좀 설명. 그러니까 이제 법 왜곡죄라는 거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기소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 장치를 걸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무죄 그런 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게 이제 그동안의 사법 시스템의 어떤 개혁을 요구했던 저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한 방탄법은 아니고요. 서민들, 힘없는 서민들이 검찰의 어떤 기소에 어떤 과도한 기소에 있어서 억울하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나서 무죄가 됐는데 따지고 보면은 기소를 무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되면 구제받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예. 검찰의 기소가 되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떤 청년강의에서. 검찰의 기소만 돼도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힘들어진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알지 못한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사법 시스템의 허점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는 이거는 꼭 정치권의 어떤 누군가를 어떻게 비호하거나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서민들한테도 매우 중요한 법이라는 것들이 어떤 법을 전공한 의원들께서는 법 왜곡법이 있어야겠다. 검찰의 기소를 견제할 권한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무조건 기소해서 유죄를 못 받아내고 무죄를 받으면 검사는 솔직히 얘기하면 별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아시죠? 서울시 공무원. 그분 무죄 받았잖아요. 조작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구제가 안 됩니다. 해봤자 꼴랑 몇 천만 원 받았어요. 손해배상. 근데 그분은 인생도 망가졌고 말하자면 처음에는 간첩 낙인도 찍혔죠.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든 예.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사법 절차상 검찰이 혹시 기소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을까 봐 재판 절차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검찰의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의도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기 때문에 그런 검찰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법 왜곡죄라는 걸 만든 거라는 건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유신 시대 긴급조치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겠다. 법이라는 가장 객관적 단어와 왜곡이라는 가장 주관적 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유신헌법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긴급조치 내리면 그거였어요.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거부하거나 뭐 이걸 살포하면 무조건 잡아가는 겁니다. 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검찰의 기소라는 것은 증거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그 인신상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다 증거를 확보해서 재판부에다 기소를 해서 처벌의 주세라고 올리는 것이고 재판부에 그래서 변호인이 나와서 피의자의 그 변호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해서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재판부에서 법률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명확한 살인죄로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나온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그럼 검사가 법 왜곡죄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더 웃긴 것은 유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해서 판결한 판사도 처벌하겠다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법부 판단을 하는 그 재판장에 있는 우리 판사들이 이 법 왜곡죄가 만약에 실제 통과돼 가지고 이 판사들도 무리하게 왜곡해서 판결을 잘못하면 기소가 되고 또 처벌을 받는 징역을 살아야 된다면 예. 판사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자유롭게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이른바 이 거대 의석을 믿고 너무 입법을 좀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을 왜곡했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유신 시대 때 정말 유신 헌법을 왜곡해서 비방한다는 죄로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뭐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어떤 대답을 할지도 좀 관심이고요. 근데 조금 한마디만 짧게요. 짧게 예. 할게요. 왜 그러냐면 법 왜곡죄가 그런 뭐 안 좋은 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기소와 책임 있는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얻어야 될 어떤 이익들이 다수가 많을까요, 소수가 많을까요? 소수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다수가 얻을 이익이 많으면 네. 그 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구도가 좀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먼저 좀 살펴보실까요?
김기현 의원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자, 35.5, 나경원 전 의원 21.6, 안철수 의원 19.9, 유승민 의원 7.4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단순히 김기현 의원이 35.5 수치보다 이게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20.3%포인트 급상승했고요. 나경원 의원이 1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한 수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과의 충돌이 직격탄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 그렇죠. 왜 근데 당신 100%니까. 당신 100%니까 예. 그분들을 상대로 한 건데 실제로 김기현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지금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당내 분위기에서도 김기현 후보의 어떤 대세론 같은 형성되는 지금 분위기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가 김기현 후보의 최근 주말 사이 지금까지 몇 차례 지금 선두 1위를 계속 보여주는 것 수치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선두세를 유지하는 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저기 남아 있는 그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한 8% 9% 정도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예. 안철수 후보도 큰 폭의 변화 없이 1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지금 어떤 거취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가 어디로 갈지는 또 추후에 그러니까요. 변수가 예. 될 건데 문제는 결선 투표에 사실은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결선 투표는 처음에 유승민 후보가 워낙 앞서가는 상황에서 유승민 후보만은 대선 안 된다는 생각하에서 반윤인 유승민 후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결선 투표지를 만들어 놓으면 김기현 후보나 누구 친윤 후보가 2등만 올라가도 친윤 후보가 결집해서 유승민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계산하에서 만든 결선 투표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기현 의원은 결선 투표까지 안 가고 예. 1차 투표에서 과반 넘겠다 이걸 목표로 그렇죠. 삼고 그게 목표라면 있겠다고 가장 깔끔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지율에서는 힘들어 보입니까?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표가 특히 유승민, 안철수 예. 지지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편은 좀 하락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승민, 안철수 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선 투표를 했을 경우 나경원 의원을 지금도 지지하는 그 표심이 네. 어디로 흐를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역설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김기현 캠프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좀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2% 정도 예, 되더라고요. 그리고 ARS 방식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당심을 반영한다고는 보기는 한계가 있는 여론조사 수치라고 볼 수 앞으로 있죠. 그러나 추이는 볼 수 네, 있으니까. 나 전 의원 오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도 불참하고 또뭐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잠액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지금 뭐 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초선 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좀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나경원 전 의원이 거의 결심이 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출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집단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린치라는 말은 좀 그렇고 집단 뭐 어떤 폭력에 가까운 어떤 여러 가지 윤 핵관의 측근들에게 그런 말하자면 지적을 받았잖아요. 좀 충격을 받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승부르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본인 스스로 이 지지율을 깎아먹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당시에 해임이 되고 나서 쭉 가져왔던 메시지 자체는 난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그런데 자꾸 이 윤심 쪽에서 세게 들어오니까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춤거리는 자체가 본인이 지지했던 층이 빠집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당대표를 한번 해보고 있다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좀 뭐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지지층이 좀 뭐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는 만큼 유승민 의원이 조금 올라가는 상승세가 있어요. 예. 김기현 의원한테 갔던 부분들은 아까 말하지만 응답률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이는 김기현 의원이 올라갔지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윤심에 그렇게 반기를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범윤 정도는 하고 싶다. 네. 그래야만 선거에서 내가 이쪽도 가져올 수 있고 윤심도 그래도 나를 반발하지 않고 가질 수 있고 그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스텝이 엉켰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장고에 들어갔지만 저는 변함없이 출마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는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중진으로서 해왔던 정치 내공을요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리면 이 본인의 20, 30년의 정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출마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이다. 들어가서 다시 장고에 들어가서 고심을 한 뒤에
본인의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네. 라고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싶지 않지만 모양새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선을 딱 그어버린 이런 상황이라서요. 좀 뭐 오늘도 별별 비난이 다 나왔어요. 뭐 예. 아시타비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장돌뱅이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그리고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시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당 지도부에 계셨던 분들도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 이런 압박감을 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나경원 지금 그 전 대표의 사실은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과제죠. 네.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그 헝가리 출산 대책 발언이 사실은 도화선이 돼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인 반박 성명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에 대한 집중 포화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지금 2주가 흘렀는데 사의 표명하고 사직서까지 공식 제출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임이라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징계 내지는 파문 조치 비슷한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 그 뒤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 쪽으로 좀 뜻을 굽혀가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SNS에서 제가 볼 때는 메시지 관리에 좀 실패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 SNS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 대통령의 결정이 본의가 아니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당대표는 대통령에게 민심을 잘 반영하는 대표야 된다. 대통령에게 정확히 뜻을 민심들을 왜곡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당대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좀 불필요한 사적으로 나의 해임 결정도 그래서 왜곡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던 거라고 봅니다. 자기 인사와 관련된 문제고 대통령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친윤 반장으로 그때 스탠스를 잡았잖아요. 내가 범친윤이지만 핵관하고 내가 거리를 두고 싶다. 핵관들이 오히려 총선을 망친다는 입장을 가져가서 지난주에 상당한 스탠스를 가져왔었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자신의 인사 거치와 관련된 걸 다시 끄집어낸 형국이 됐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제 SNS에 글을 올린 이 부분 좀 실수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초선 의원 중에서 전당대회 선관위원이 있어서 2명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인데 명단에 안 들어간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오늘 뭐 허은하 의원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요. 김웅 의원도 물어보니까 또 못 받았다 그러고 하고 이거 기준은 뭡니까? 저는 초선 의원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거의 80% 가까운 분들이 연판장에 서명을 하고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불출마 내지는 뭐 대한민국의 무슨 골칫거리라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투명하게 잡아주는 것은 당연히 용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그거면 충분한 것이고 나경원 대표의 메시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정리하고 되는 것이고 나경원 대표가 위안하거나 송구하다는 걸 하면 되는 것이지만 초선 의원님까지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같은 당에 그래도 직전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무리하게 돌파 배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의 보수 정당의 초선 의원이면요. 과거에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민본 21이라든지 미래연대라든지 남원정이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남경필, 원희룡, 정명국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래도 우리 보수 정당 안에서 좀 더 정치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룹들이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같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우리 당의 초선 의원이 한 게 사실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심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경쟁적으로 붙잡기 위해서 줄 세우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대표에 대한 그 대통령실의 해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거면 충분한 것을 거기다 또 초선 의원까지 모여가지고 한 발 더 때리는 것은 저는 좀 올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선 의원들은 또 성명 준비하다 일단 보류했다 이런 기사도 재선이니까 나와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재선이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한다. 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 지금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 오늘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어느 계파에 속한 후보가 아니라 연대와 고용과 탕평 이 연포탕을 주제로 해서 당을 화합모드로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될 것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결선으로 가지 않고 마무리한다.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표를 움직이는 것은 중도, 특히 2030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완주, 그거는 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완주 안 하면 이상하죠. 김기현 의원은 요즘에 연포탕, 화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젊은 세대 표심을 좀 겨냥한 행보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의원 자체는 좀 과열된 지금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윤심을 얻어서 좀 지지율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반목이 돼서는 나중에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아 이제 내가 윤심을 얻어서 나름대로 좀 선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탕평, 그다음에 연합하고 서로 포용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 이제 선두 후보로서의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예. 독하게 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결선 투표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안철수 의원 자체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지금 대립각을 안철수 의원하고만 세울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안아야 될 상황이 예. 계산이. 그래서 나경원 의원 출마하는 게 좋다. 그렇죠. 예. 그런 이런 여러 가지의 포석들이 또 이제 바뀌는 거죠. 전략적으로.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김기현 의원이 꼭 어떤 뭐 좀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용산의 어떤 의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연포탕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선거가 이제 다가왔으니까 그걸 좀 안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좀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기현 그 의원의 연포탕 메시지는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사실은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상승세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1위 정도 됐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계속 또 각을 세우고 다른 후보를 공격하고 당내에서 줄 세우기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김장연대에 갖고 있는 일정한 또 나름대로의 당내에서 좀 불편한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걸 안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당대표가 된 이후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는 1위까지 탈환한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각보다는 다른 후보들과 다 연대하고 포용하고 탕평한다는 이미지를 가져가야 전략을 잘 세웠다. 전술적으로도 그래야 결선 투표까지 안 가고 갈 수 네. 있는 그런 새 확장들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죠.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계 전문가고 나는 과학기술의 전문가다. 이게 유례없이 좋은 조합이다. 요즘에 이걸 계속 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방송 인터뷰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인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연대 보증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단일화에 또 기여한 적도 있고. 그래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와 공정으로 대한민국을 좀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주고 그다음에 당대표인 안철수 본인이 된다고 한다면 과학기술이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책임지겠다는 것을 역할 분담하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안철수 의원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의 이제 승패의 관건은 사실은 외부 정당에 있다가 새로 들어온 분이잖아요. 그럼 착근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당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정말 거래하는 다른 거래사의 영업 사장님 정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같이 회사를 지켜왔던 회사의 어떤 중진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아마 당원들의 마음이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만 당원 시대 모바일 투표가 또 하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 이것부터 좀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제 짧게 얘기해 볼 텐데요.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일정에 밀착 동행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최근 아크 부대 격려 방문 시에 군복을 입은 것을 두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에 나섰었죠. 그런데 탁현민 전 비서관은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거는 화제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군부대는 경호처가 사전에 통제하긴 하지만 무기들도 있고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저격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동일한 복장을 갖춰요. 폼내려고 입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질감. 그 유니폼을 입는 집단들이 갖고 있는 동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비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말을 해야지 니네도 입지 않으니까 되게 유치하잖아요 서로. 마지막에 니네도 입지 않았냐 이거 되게 유치하다 했는데 정말 민주당에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바로 김정숙 여사도 입지 않았는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정쟁이죠, 정쟁. 네, 이게 그러니까 정쟁이다.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비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쟁이 되는데 저도 탁현민 비서관처럼 그렇습니다. 군복 논란이 있을 때 네. 군복 입을 수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대통령이 뭐 바뀐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저는 뭐 예를 들면 사진이 그렇게 찍혔다거나 아니면 네. 그런 모습이 보였다거나 하는 부분이라서 과도하게 이 부분도 조금은 너무 탁현민 비서관 말로 하면 정치적으로 좀 유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 중에 경제 외교 성과도 굉장히 많이 크죠. 네. 컸는데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민주당 비판이 굉장히 거셉니다. 오늘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순방만 나가면 이렇게 계속 어떤 논란이 되는 일이 반복되는 거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한 말씀 먼저 그 말씀 예. 드리기 이제 전제를 하고 싶은 것은 어느 나라나 외교 안보 특히 외교는 특히 정상의 외교는 그 초당파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여야 간에 이걸 정쟁의 거리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해외 순방을 가면 이러저러한 걸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서영교 대변인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시켜서 자꾸 꼬투리를 잡는 식의 야당의 지적은 저는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이란을 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 당시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야크 부대,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말로 이해는 됩니다만 외교적인 생각을 하면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될 대목이었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부가 굉장히 좀 진땀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팩트 관계도 잘 체크가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불편했던 관계가 있고 과거에 60년대 영토 분쟁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친선하게 지내려고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야크 부대에 있는 우리 부대들의 어떤 그 전투 의식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참모들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 특히 해외 나가서 하는 발언은 그 나라가 있고 또 그 나라 상대하는 또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대통령께 조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칫 뭐 순방 성과가 묻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딱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37조 외교 성과를 가졌는데 이 말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 임 리스크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외교는 아까 말씀했듯이 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게 외교입니다. 그런데 왜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발언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습이 안 된 거예요. 정치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외교부나 대통령실에서 이란이 납득할 만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죠. 유감입니다.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란과 전혀 뭐 상관없이 지금 끈끈하고 좋다. 그다음에 장병 격려하려고 했다. 네. 그거는 우리 얘기잖아요. 이란에서는 장병 격려하려고 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2차로 한국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대단히 기분 나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명확하게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 유감 표명을 하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안 하니까 비판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단세포적인 편향 외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예를 들면 영국, 미국, 일본, 지금 이란이거든요. 예. 그랜드슬램 외교 참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 그 비판은 할 수 적절하다고 있죠.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저는 외교를 꼭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니까요. 지금 빨리 이걸 수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뭐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의 해외 순방 외교는 야당도 정말 적극 협력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세포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야당 대표가 할 단어는 좀 과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못은 없지만 또 오란이 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통보에 오는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수사에나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별도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토요일인 오는 28일 오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으면서 정치보복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다고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받는 배임 혐의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LCT의 부산시장, 양평공흥지구의 양평군수는 그러면 배임죄입니까? 성남FC 의혹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과 함께 출석하겠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당무와 국정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검찰이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나잖아요. 그 하나를 설명하는데 무슨 우리가 최고위원회하고 의원 300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토착비리 세력과 결탁했던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궤변을 늘어놨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거짓 논리 풀어놓지 말고 수사에나 충실히 협조하란 겁니다. 이 대표의 논점 이탈, 사실 왜곡, 선전선동이 이젠 지겹기만 합니다. 부패한 특정 세력의 빌부터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당내에선 출석 거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나 홀로 출석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보다는 횡령과 배임 혐의 등 쌍방울 기업 비리 의혹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직후부터 밤 늦게까지 13시간 동안 조사를 이어갔던 검찰. 첫날 조사에선 쌍방울 계열사들 사이에 복잡한 자금 흐름을 묻는 데 집중했고 이틀째 조사에서는 쌍방울 기업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캐 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끄는 쌍방울이 지난 2018년과 19년 발행한 수백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주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나아가 불법 대북 송금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대북 송금도 개인 돈으로 한 거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납 의혹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럼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일부 인정한 적이 없는데.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공범을 통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데다 김 전 회장이 장기간 해외 도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틀 조사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도 좀 더 확실한 혐의인 기업 비리로 초반에 김 전 회장을 압박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의 효력이 끝나는 19일 새벽 2시 40분 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 포럼 사의제가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상임 대표를 맡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운영 경험을 토대로 최근 실추된 국격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의제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친문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박 전 장관은 친문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반성문을 먼저 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 기반과 지지층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착각했고 대한민국은 5년 내내 갈등과 분열이 최고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해임은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했다가 대통령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자명에 들어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의 결심이 섰다며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불참했습니다.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닐 거라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박한 뒤 하루 만에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 일부에서는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당대표 도전과 불출마 사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선두권을 달리던 여론조사 결과가 주춤하고 있고 친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성명에 이어 지도부의 공개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또 새로운 분석을 내놓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나 전 의원 측은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팩트체크 형식의 글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는 사이 다른 경쟁 주자들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충청권을 찾은 김기현 의원은 최근 당내 분열을 의식한 듯 연일 화합을 강조하며 과반 득표에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연대와 고용과 탕평, 이 연포탕을 주제로 해서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결선으로 가지 않고 서울중앙당사에서 출정식을 연 안철수 의원은 청년층과의 소통에 집중하며 나 전 의원을 둘러싼 갈등에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사실은 축제의 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에서는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채 50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별 합동 연설회 등 일정도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인 집권 여당의 당권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새해 첫 순방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를 이제 스위스로 옮겨 3박 4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9년 만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 특별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해 첫 순방에 임하기 시작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취리히로 이동해 3박 4일 스위스 일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행보는 동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주년을 향해 더 노력할 거라며 두 나라 교류의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위스와의 교역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제약,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많아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스위스 핵심 일정은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참석입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곳을 찾는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언론 리더들과 접촉면을 넓힐 계획입니다.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국제 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복합위기에 도전해 어떻게 응전하고 구현해낼지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각인시키는 장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텔과 IBM, JP모건 등 해외 주요 기업 CEO와 간담회에 나서고 취리 공대 석학들과 만남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스위스에서도 윤 대통령의 경제 외교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생일을 맞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경상 정무 2비서관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윤 대통령의 이름에 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각계 인사 15,000여 명에게 보낸 명절 선물도 함께 건넸습니다. 장 비서관은 앞서 지난 14일이 생일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도 경남 봉하마를 찾아 축하난과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그룹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승자 독식과 지역주의 폐해가 큰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연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 세미나에서 민주당이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1순위, 2순위 당론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 의원은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선거구 한 곳에서 5명 이상 선출하는 대선거구제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측은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말 민중 총궐기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함께 나선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피의자들의 자택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장에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전현직 조합원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3년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도 YTN과 통화에서 몇 년 동안 내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소식에 민주노총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마치 체포영장을 집행하듯 경찰이 밀고 들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소식에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말실수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쪽 마무리 등이 언론에서 묻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언론인들,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연착륙이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서울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부채 문제로 국내 금융 시스템에 단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부동산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큰 추위를 뜻하는 대안을 앞두고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 잠수사 이른바 SSU가 혹한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두려움 없이 차가운 겨울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효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해의 조류에 맞서며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 SSU 대원들에게 강인한 기초 체력은 필수입니다. 동료들과 마음을 모아 발맞춰 뛰다 보면 한겨울 탈바람도 끄떡없습니다. 단체 구보로 몸을 데운 뒤에는 망설임 없이 혹한의 바다로 뛰어들어 전속력으로 헤엄칩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을 앞두고 진행된 SSU 혹한기 훈련입니다. 해상 조난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항공 구조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상황이 접수되자 해군 해상기동 헬기가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하고 줄 하나에 의지한 채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든 SSU 대원은 신속하게 구조 작전을 완료해냅니다. 혹한의 바다도 문제없습니다. 강인한 체력, 정신력으로 넓고 깊은 바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임무 수행하는 최정예 SSU 대원이 되겠습니다. 딥시! SSU는 이번 훈련으로 기초 체력과 정신력을 다졌다며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구조 작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했던 백지 시위 참가자들이 하나둘 체포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방역 완화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돌리려는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유 특파원입니다. 지난 연말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당시 거리에서 백지를 들었던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될 걸 직감하고 이런 영상을 남겨두었습니다. 也就是说，当大家看到这段视频时，我已经被警察带走了。 지난해 11월 30일 친구 5명과 경찰에 불려가 24시간 교육을 받은 뒤 풀려났는데 12월 18일부터 경찰이 다시 친구들을 하나둘 붙잡아갔다고 말했습니다. 他们在拘捕令上被要求签名时，罪名栏是空白的。警方也拒绝告知他们的关押地点、时间和罪名。 실제 이 여성도 지난달 24일 이후 연락이 끊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这一场报复是为了什么？为什么要用我们这些普通青年的人生作为代价？我们不想凭空被消失。 중국 인권 문제를 추적해온 웹사이트는 백지 시위 참가자 1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선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된 상태입니다. 섣부른 방역 완화를 비난한 SNS 계정 1120개도 닫아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건 백지 시위를 비난하는 글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망자 급증의 원인을 봉쇄 해제를 요구한 백지 시위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不光是老人，连年轻人也可能成为他们咬舌的对象。现在有很多人已经开始埋怨、抱怨放太开了。 전격적인 방역 완화 결정에 백지 시위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시사하는 관영 매체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권 퇴진 구호까지 외쳤던 백지 시위대를 그냥 둘 수 없는 공안 당국. 최근 감염 확산과 사망자 급증의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